네, 네, 안녕하세요. 예, 유골 미션 다 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유골 미션은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보니까 어제 토론했었는데, 거의 순위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1등, 2등 비슷했고, 3, 4등 약간 헷갈리고 했는데, 거의 전체적으로는 다 순위가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위 매기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런 평이었고요. 요즘에 저 부동산 시장이 약간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조금 느껴지시나요? 지금, 어, 부산에는 그 정도 온기로 좀 느껴지지 않나요? 채팅창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 뉴스 같은 경우 보면 수도권 상승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부산에도 그런 온기가 조금 느껴지는지. 네,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부산 온기 잘 모르겠다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 부산이나 대구까지는 좀 오지 않은 듯한 느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준비한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크루분들 중에서 그 강남의 서초동에 그 신축 아파트 그 23.8억에 계약을 하셨어요. 갭 투자로 한 13억 정도 투자하실 곳을 찾고 계셨는데 원래 반포자에 25평을 보고 계셨는데 거기가 좀 단기간에 2, 3억 정도 좀 오르는 거 보면서 그 반포 말고 다음에 오를 곳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반포하고 잠원동 이제 오르면 서초동도 같이 오르는 분위기니까 거기서 조금 아직까지 들어오는 곳을 좀 찾았고 거기가 서초동의 이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체크를 해봤는데 확실히 여기도 매물이 잠기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매물 공동중개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크루분한테 여기 이 매물이 괜찮을 것 같다 추천을 드려가지고 그거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25 거래가 두 건이 거래가 됐어요. 거의 비슷한 매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일주일 사이에 1억 버셨다고 축하드린다 얘기를 농담을 했는데 지금 강남 분위기는 그 일주일 사이에 진짜 1억 오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도 강남을 막 계속 보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 가지고 그 정도로 좀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크루분이 그거 사신다 해서 제가 좀 알아보면서 현장 상황을 계속 전화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아, 강남은 진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제가 그 실전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부산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2주 동안에 레미안 프레스티지나 대현대일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부산도 좀 인기 많은 단지는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매물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 알랄 같은 거는 매물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부산도 좀 상급지나 아니면 인기 있는 단지는 조금 호가를 올리거나 조금 오르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상황이었고요. 뭐 2급지나 뭐 이런 데는 아직까지 좀 그 온기가 퍼지지 않는 그런 이제 현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좀 크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은 6월 미션을 하면서 서울 부동산은 이제 상승 전환을 했는데 부산 부동산은 언제 상승할까라는 제목으로 이 오늘 보니까 이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촉강의를 해줘. 잠깐만요. 그거를 내가 일단 촉강의한 거 싹 음, 지금 마이크 들어온 거를 좀 끌게요. 네,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네이버의 창에 서울 부동산 이렇게 검색만 해도 보면
이제 3년 만에 거래량이 이제 최고고 최고가 회복도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고점을 지금 찍는 단지 그리고 정고점을 초과하는 신고가를 찍는 단지들이 강남에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지금은 마용성 위주로 지금 번지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마용성도 호가 올리면서 거래도 올라가면서 가격도 상승하는 분위기고요. 마용성 서울의 마용성 번지는 동시에 지금 경기도의 핵심지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천이라든지 분당, 뭐 광명, 하남, 뭐 서울에 붙어 있는 단지들, 뭐 구리, 뭐 이런 데는 지금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경기도의 실거주 아파트를 저기 실거주 아파트를 잠깐만. 아, 이게 왜 이거 기본 그거를 그 마이크 끄는 걸로 설정을 해놨는데 왜 입장하실 때 이게 다 마이크가 켜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퇴근하셨는가 봐요. 감사합니다. 퇴근하시면서 들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경기도 아파트도 그 상반기에 내놨었는데 한 500만 원, 1000만 원 차이로 계속 거래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일주일 사이에 하루에 두세 건씩 전화가 왔었어요. 그 매도로 계속 집 보러 온다고. 그래서 이번에 거의 그대로 놔뒀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하루나 이틀 뒤에 거의 이번 주 주말 지나면 거래될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매물을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지금 서울이 오르고 경기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 또 매수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어, 제 매물이 상당히 그 하단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에 상승하는 분위기라면 잠깐 매물을 좀 걷어놨다가 가을에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니까 가을장에 다시 조금 호가를 좀 올려서 매도를 하자는 전략으로 잠깐 매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들을 이제 부동산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내렸고요. 그리고 좀 저가 매물들 거래되는 거 다 보고 나서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에 실거래가 찍히면 하반기 때 다시 올라간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려고 잠시 매물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만약에 매물들이 이렇게 걷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런 분위기에서 매물들이 점점 없어지면 매수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매물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 현장 반영 분위기를 요즘에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허가도 적고 공급 물량도 적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경기도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게 언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급 물량이 계속 적었잖아요. 계속 적었고 이제 올해 뭐 둔촌주공 입주 조금 많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조금 있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절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물량을 경기도 물량으로 제가 이때까지 다 커버했다고 했잖아요. 경기도는 이기 신도시 물량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입주가 됐고 피크가 제일 많이 입주가 됐던 시기가 201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이기 신도시 물량이 계속 입주가 진행이 됐었고 뭐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주 운정이라든지 뭐 검단 뭐 이런 곳에 이기 신도시 입주가 꾸준히 계속되면서 그 물량을 서울 물량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도 수도권 전체 인구 수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서울의 물량은 적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기도로 신도시로 다 이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고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봤을 때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곳은 뭐 인천하고 경기도입니다. 수도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이때까지는 이기 신도시 물량으로 커버를 했고 올해까지는 수요보다 조금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경기도 또한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3기 신도시 입주까지죠. 근데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 본청약이 제가 봤을 때는 2, 3년 뒤에 된다고 보면 2027년에 본청약이 진행되면 청약이 진행되고 나서 3년 뒤에 입주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은 돼야 본격적인 입주가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2020년 후반까지는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어, 상승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다 경기도 물량이 제가 없다고 했죠. 전세 물량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도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부터 향후 몇 년간은 수도권 위주의 좀 상승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예전처럼 뭐 이렇게 폭등을 하느냐? 폭등하는 시장은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아직도 다주택자들이 막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폭등은 아닐 것 같고 그냥 지금처럼 서서히 계속 그냥 꾸준히 오르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냥 지금은 강남이 좀 상승세가 강하지만 경기도도 천천히 갭매우기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스터디 방향도 서울과 경기도의 갭매우기 흐름을 계속 꾸준히 보는 방향으로 이제 스터디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베이스로 계속 보는 거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부터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빨간 선이 2024년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공급량이 지난 6년간 과공급됐던 물량이 이제 적정 수요보다 떨어지는 최초의 이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가공급했던 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부산이 맥을 못 쳤거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지난 2, 3년 동안 적었기 때문에 그 적은 공급량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은 창원하고 이게 2급지는 뭐 6억대, 6, 7억 정도 하죠.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창원도 마찬가지로 9억에서 10억 정도 돼 있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용지 아이파크, 용지 더샵 이런 데가 지금 한 9억 정도라 보면 사직 롯데가 한 1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은 사직 롯데가 더 높은데 전세 가격은 그 창원이 훨씬 높습니다. 창원 전세 가격은 용지 더샵이나 아이파크가 6억 넘고 사직 롯데는 이제 5억 정도 넘어가는 수준이죠. 한 50% 정도 되는 수준이고 2급지 같은 경우에도 가음정 뭐 더샵 이런 데가 매매 가격이 6억대라면 전세 가격은 거의 지금 마찬가지로 5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2급지 뭐 연지 그 레미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산 롯데캐슬 골든포레라든지 오늘 미션하는 단지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7억 초반인데 전세 가격은 아직도 4억 초중반 이 정도로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산은 이 지난 6년 동안에 가공급됐던 이게 아직까지 매매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전세 가격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올해부터 이제 레미안 프레스티지가 9월 30일부터 입주가 되면 아마 올해까지 그 12월까지 입주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올해 이 레미안 프레스티지 입주 물량만 넘기면 원도심에는 입주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델타시티의 입주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도심부터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이제 에코델타시티나 아니면 서부상권은 계속 뭐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공급 물량으로 보면 우리가 부산에 대한 물량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는 작년이 공급 물량이 최고였고 이거는 입주할 때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매매 가격이 그 엄청 약한 5억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5억대에 샀다가 4년을 버티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공급 물량은 올해까지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물량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대구는 부산보다 어찌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안 좋은 상황이 전세나 매매 시장에 부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산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전세 그 대구가 오를 것 같은 그런 이제 지표상으로의 분석을 해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2024년에 부산 부동산 현황을 좀 보면 지금 이게 어제 기사에 나왔던 건데 올해 부산 미분양 주택 현황이 지금 5월달 집계가 나왔는데 3월달까지는 계속 3천대에서 이게 소진도 되기도 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3천대에서 계속 지켜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4월달에 4,500, 5월달에 미분양이 5,500 가까운 걸로 계속 지난 몇 달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5,500 가까운 미분양 수는 거의 2013년 이후로 거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미분양이 누적이 된 적이 사실 부산도 이제 거의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거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사실은 고분양가 때문이죠. 사실 지금 부산에 보면 입지 대비해 가지고 고분양가로 나왔던 단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들이 뭐 끝 가면 뭐 8억, 9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 매물들이 많이 미분양이 됐고 대표적인 미분양 단지가 뭐 해링턴 마레 뭐 이런 데가 될 수 있고 최근에 일강 그 노르웨이 숲 이런 데도 아마 미분양이 많이 나왔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한번 미분양이 쌓이면 거의 천대로 쌓이기 때문에 그 미분양 물량이 여기에 지금 집계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그 단지들이 왜 그렇게 미분양을 나오는데 고분양가로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자재비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분양가를 높이지 않으면 수익성이 안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고부장가를 하는 이유도 있고 입주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될 거라는 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최근에 양정상구역이 5구 타입이 6억 7억 뭐 옵션 같은 거 다 해가지고 보면 거의 토탈로 다 하면 6억 7천 정도, 파사 타입이 9억 4천 정도에 나왔는데 어 이것도 저희가 입주 대비해 가지고 좀 고분양가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대략적으로 지금 시점 카페에 나오는 카드라 같은 거 카드라 내용에 따르면 65% 정도 뭐 계약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반 분양 물량이 여기가 뭐 400 몇 세대밖에 없었고 여기서 67% 정도 계약이 됐다면 전체 세대수로 보면 뭐 조합원들 물량까지 다 합하면 한 80% 이상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앞으로 3년 동안 남은 물량도 그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면 그게 다 소진이 될 거라 이 생각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년 이내에는 이게 다 완판이 될 거다 다들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분양가를 보면 그때가 제일 싸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뭐 레이 카운티 그 분양했을 때도 고분양가다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레미안 프레스티지 나왔을 때도 고분양가다 비싸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저 대연디아일 분양했을 때도 이거는 진짜 비싸다 했는데 지금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고 지금 대연디아일 손피로 보면 저층도 제일 싼 게 한 3,5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알랄 로얄층 같은 경우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손피로 지금 8천 정도에 나와 있고 거래되려고 하는 거는 손피 한 7천 정도에 지금 알랄이 거래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탈로 따져보면 이 금액이 거의 9억이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그 옛날에 분양했던 가격은 돌아보면 그게 혜자였고 지금 와서 항상 그 시기에서 그 분양가를 보고 있으면 비싸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스 그 양정상구역 롯데캐슬 분양을 하면서 어 다른 곳들을 반사이익을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미안 프레스티지가 뭐 6억대 6억이랑 8억에 5구 타입이 6억에 거래가 많이 됐고요. 파사 타입이 8억에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대연디아일이 6억 5천에 많이 거래가 되고
8사 타입은 8억 5천에 많이 거래가 됐고요. 동래야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이 7억, 8사 타입이 뭐 9억, 2단지 이렇게 이상으로 거래가 이게 되고 있고요. 양정자이도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본 곳이죠. 그 양정 3구역하고 붙어 있는데 양정 3구역이 지금 막 그 9억 이상이 분양하고 그 5구 타입도 6억 중후반에 가고 있으니까 양정자이도 손피가 3천 4천으로 원래 3천 4천 정도였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 가지고 저층도 손피가 4천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인근에 대체제로 이제 이동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현장에서 제가 그런 분위기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드파인이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평당 3,3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팔사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지금 이제는 2급지가 이제는 부산에서 8, 9억 정도 분양하는 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거고 1급지 분양은 이제 평당 3천 넘어가 가지고 10억은 훌쩍 넘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분양가가 되더라도 이렇게 높게 분양하는 게 그런 시장이 된 것 같고 부산은 지금 분위기 이 부산 부동산으로 검색을 하면 오르는 것만 오르는 부산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확실히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선호하는 단지나 아니면 1급지 위주로 좀 오르는 분위기, 거래가 좀 되는 분위기. 최근에 또 해운대에서 보면 헤로스가 거래가 좀 많이 됐고 마린시티 자에도 그 거래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운대도 지금 매수세가 조금씩 붙고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상급지나 인기, 선호 있는 단지, 초대 단지 위주로 좀 수요가 많이 창출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그 뉴스에 계속 수도권이나 이런 그 아파트들이 오른다고 하면 부산은 영향을 전혀 안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영향이 은근히 또 영향을 줍니다. 수도권이 오르면 이제 조만간 부산도 오르겠네. 이런 그 공급 물량하고 상관없이 사람의 심리가 다른 지역이 오른다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우리 동네도 그냥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이라도 좀 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매수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좀 같이 동참해서 알아보다가 거래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전혀 공급 물량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부산이 수도권이 오른다면 대도시인 부산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다. 근데 부산은 수도권보다는 갭매우기 속도라든지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좀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오르는 것만 오르는 이제 부산은 양극화의 이제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고 그런 단면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풍경이 시간이 조금 더 길게 지나가 가지고 뭐 1, 2년 뒤로 이제 늘려서 이제 계속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한다면 수도권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조용히 이제 갭매우면서 조금씩 오르는 풍경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가 아마 공급이 거의 다 이제 끝나면 내년부터는 전세 가격이 본격적으로 원도심부터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러면 이거 전세가 오르는 거 보니까 차라리 매수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가서 매매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신혼부부도 처음에 레미안 포레스티지 뭐 전세로 알아봤다가 입주장 지금부터 전세 가격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전세 오르는 걸 보면서 아예 매매로 돌아서 가지고 매수를 한 신혼부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현장에서도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매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걸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 24일자로 6월 24일 최신 제가 KB 부동산 시결 이거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제가 서울이 좀 많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참 많이 오를 때 KB 여기 상승탑에 주간으로 0.1% 정도 오르는 거는 사실은 큰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간으로 0.25% 정도 올라야 이제 상승장의 좀 분위기를 좀 감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간으로 강동구가 보면 0.57. 그러면 이 정도 시장 강도는 아주 많이 오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위 탑10에 올라온 그거를 동네를 보면 강남하고 마용성입니다. 인천 중구는 물량이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올랐을 것 같은데 강남하고 마용성 그리고 이거 강동구도 뭐 강남 사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상승 벌써 한두 달 전에 강남이 벌써 오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오르고 마용성 지금 오르고 그다음에 마용성 플러스 강동구 이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딱 이제 패턴대로 오릅니다. 떨어질 때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쯤 오를 때 거의 마용성하고 동급인 경기도들이 오른다고 했죠. 그게 과천하고 이제 분당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과천 분당이 오르면 광명, 하남, 그다음에 뭐 그 좀 용인, 그다음에 성남도 분당하고 다른 성남 또 수정구나 이런 데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성남이나 뭐 용인 뭐 그런 것들이 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오르는 리딩하는 곳이고 제가 있는 그 남양주 다산 신도시도 원래라면 그 하남 이산 신도시가 이제 그 맨 처음에 강동구가 오른다는 거는 옆에 송파구가 올랐다는 거고 송파구가 오르면 바로 근접해 있는 강동구 고덕동이 이제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덕동이 오르면 그 옆에 하남 이사 신도시가 오릅니다. 하남 이사 신도시가 이제 오르면 그 한강 맞은편인 다산 신도시가 오르는 게 이게 갭매우기의 보통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음 패턴인 이제 다산 신도시의 거래량이 막 늘어나고 그 문의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전체적으로 부산이나 아니면 그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감지되기 때문에 제가 매물을 거뒀다. 이 정도의 그냥 그 기술적인 이런 현장 상황과 거래량 그리고 전체적인 갭매우기 흐름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내가 매도할 때 저는 이제 비과세로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킬만 있어도 그 매도할 때 한 3천만 원 정도는 높게 3천에서 5천 정도는 높게 해서 매도가 가능하다. 그냥 그 흐름만 파악하고 있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할 때는 이게 거래가 많이 되고 문의가 갑자기 많아진다면 잠깐 보류를 시키고 잠깐 컴다운 시킨 다음에 그동안 막 몇 개월 동안 안 팔리고 1년 이상 안 팔릴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잠깐 이제 좀 쉬었다가 내가 바로 다음에 살 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시장을 한 번 더 둘러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매도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1년 정도 막 매도로 내놨다가 갑자기 막 매수 문의가 들어오면 좋아가지고 바로 홀랑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바로 팔았을 때 내가 팔고 나서 그게 제 재점이 되고 갑자기 막 그 5천만 원, 1억씩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안 당하려고 하면 한 텀을 쉬고 이제 파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률로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지금 공급이 좀 많은 동네가 부산하고 대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락의 탑10에도 부산 영도구부터 해가지고 사상구, 뭐 대구 남구, 수성구 뭐 이런 것들이 거제라든지 뭐 파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가를 보더라도 아까 전에 말했던 근데 전세는 또 신기하게 부산 서구나 연제구가 상위권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는 조금씩 좋아지고 부산도 좋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전세가 먼저 오르고 나서 매매가 오른다. 그래서 부산은 좀 기대해 볼만 하는 거죠. 전세가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남하고 지금 마찬가지로 성동구라든지 뭐 동대문구 뭐 이런 데가 전세 상승이 좋고 하락은 대구 아까 물량이 올해까지 많잖아요. 대구, 거제, 부산 뭐 이런 데가 이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세가랑 매매가는 어느 정도 연계가 되고 전세가가 먼저
그 선행 지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 시계열로 이제 서울 거를 이제 보면 서울은 이제 뭐 지난 3월 달만 해도 하락 있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빨갛게 보는 게 보이죠. 제가 KB 시세로 0.25% 정도 올라갔을 때부터 좀 유의미하다 얘기를 했던 이유가 0.25가 되면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0.5가 넘어가면 주황색이 되고 여기보다 0.75 이렇게 되면 빨간색 뭐 이런 쪽으로 바뀝니다. 0.1%가 되면 완전 초빨간색이 되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봐도 와 이게 완전 큰 진짜 뭐 불장이다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색깔이 바뀐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주 넘게 이렇게 빨갛게 되고 있는 데가 용산구고 성동구 마찬가지 마용성이잖아요. 성동구, 용산구 그다음에 종로구 돼 있고 그다음 마포구 그러니까 마용성 마용성 이렇게 얘네들이 이끌고 있는데 강남은 어 강동구 강남 지금 이번 주는 강동구가 제일 높았지만 뭐 서초구 송파구 지금 강남 3구는 계속 좋았습니다. 플러스로 된 지도 꽤나 이제 됐었죠. 그래서 분위기가 계속 좋다는 거 수도권은 좋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강북구도 지금 강북구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중랑구도 그렇고 중랑구는 이제 0%네요. 그리고 도봉구 노도강이라 하잖아요. 노도강. 노도강도 그 노도강은 이제 그 노원구랑 도봉구랑 강북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노도강은 아직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노도강이 오르면 이제 상승장 한 턴이 돌았다. 보통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보통은 그 강남 3구, 강동구, 마용성 이렇게 오르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뭐 그 구들 있잖아요. 중구라든지 아니면 종로구, 그다음에 동대문구 이런 서대문구 이런 구들이 이제 오르고 마지막에 그 강북 쪽에 뭐 중랑구라든지 뭐 노도강이라든지 뭐 은평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외곽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오르는 풍경이 되고 그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갭매우기가 한 턴이 돌 때도 있고 두 턴 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서울의 상승장은 몇 턴이 이제 돌았었죠. 그런 식의 이제 상승장의 분위기가 이제 있는 거고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KB로 보면 지금 뭐 안 좋은 데가 지금 5월 달에 많았죠. 진구가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진정세가 됐고 분위기가 좀 좋은 동네는 원도심 쪽이 분위기가 좀 좋아요. 남구. 남구 쪽이 이제 그 공급 물량 좀 없으면서 좀 플러스 되기도 했고 0% 되기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연제구. 연제구 지금 플러스 됐습니다. 그리고 동래구도 좀 좋아요. 0.01이죠. 그래서 동래구, 남구, 뭐 금정구 다 붙어 있잖아요. 연제구. 금정구로 조금 그렇네요. 이런 내륙 쪽이 조금 분위기가 좋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구는 뭐 여전히 지금 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안 좋고요. 근데 뭐 대구도 그 공급 물량만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2, 3년 뒤에는 괜찮아질 거다. 이 시기를 잘 견뎌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전세는 지금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아까 전에 공급 물량이 앞으로 계속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마찬가지로 뭐 마용성부터 그쪽 시세를 리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도 서구는 공급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좋아진 지는 꽤 됐어요.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연제구도 지금 좋은 거고 제가 강서구는 이게 좋았다가 이제 좀 점점 안 좋아질 거라 했잖아요. 에코델타 시티 입주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코델타 시티 입주가 진행되면서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0.0까지 떨어졌죠. 그렇게 계속되고 있고 아마 사성구도 그 강서구 영향을 계속 받겠죠. 그 사하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래구도 이제 전세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동래구, 남구, 그다음에 뭐 금정구, 뭐 연제구 뭐 이런 데가 내륙 쪽이 좋다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제가 이게
두 개가 만나면 이게 폭등장이고 추세만 꺾여도 상승장이라 했는데 서울은 지금 이미 추세 꺾여가지고 상승장이다. 매도세가 계속 이제 줄어들고 거기다가 매수세가 붙으면 이게 상당한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이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은 매수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도세가 먼저 그 꺾이고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들이 먼저 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거죠. 매도를 하려는 이제 집주인들이 저처럼 매물을 걷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매도세가 이제 떨어진다 얘기를 하는데 매물을 걷거나 아니면 팔리거나 그러니까 매도할 의사가 없어지면 시장에 매물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매물이 없어지면 이제 그 매수하는 분들이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오른다 해서 그때 매수세가 올라가면 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올라갈 때 리얼 상승장이다 말씀을 드렸고 부산하고 대구는 매도세도 매수세는 거의 바닥이다 보시면 되고 매도세도 크게 많이 꺾이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뜨뜻미지근한데 그 1급지라든지 아니면 인기 단지 위주로의 거래 그런 이제 상승 움직임이 조금 감지되는 분위기다. 근데 아직까지 상승까지 가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투자 토론할 때 요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양극화라든지 이게 얼마나 같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양극화가 얼마나 지속됐지. 그 어제 토론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부산 안에서도 양극화는 이게 트렌드고 계속될 것 같다. 인기 좋은 단지, 학군이 좋은 단지, 뭐 이런 대로 계속 수요가 생기니까 그쪽은 계속 꿋꿋하게 올라가고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어, 여전히 비인기 단지라든지 아니면 급지가 아래라든지 이런 곳은 여전히 그런 차이를 더 많이 벌리면서 차이가 날 것 같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갭매우기는 될 것 같지만 그 갭매우기 동력이 예전의 상승장만큼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왜 그럴 것 같냐고 하면 그 지난 상승장에는 투자자들이 마음껏 다주택자들이 막 매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저금리라는 특수성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막 예전처럼 막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은 그런 이제 시대는 아닐 것 같다 싶어서 예전에 뭐 급지로 따지자면 1급지에서 2.5급지까지 상승이 진행됐다면 이제는 1급지에서 2급지까지 뭐 상승이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신축 위주의 상승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상승이 되고 그 에너지가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투자나 이제 선택지를 그걸 할 때 잘 이런 트렌드를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계약을 계속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그 2020년에 상승 그 경험이 이제 쌓여서 그런지 그 교육 효과 때문인지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오른다 이렇게 부동산이 오른다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게 시장이 반응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천천히 매물이 좀 남아 있다가 거래가 되면 이 물량들이 정리가 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오른다 하면 바로 매물부터 걷어버리고 바로 호가부터 올려버리니까 이게 그 거래가 몇 개 안 되는데 갑자기 오른 그런 풍경이 연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서울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강남에서 제가 한 개 거래될 때마다 1억씩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장에서 매물은 적은데 갑자기 매물이 없어져 가지고 호가를 올리고 호가 오른 거에 바로 1억씩 거래가 되면서 오르는 그 옛날엔 참 점진적인 상승이었으면 이제는 막 한 건씩 찍히면서 막 우상향 시키는 그런 분위기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호가를 올리면 그 오르는 호가에는 또 바로 매수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막 1, 2억씩 오르는 걸로 몇 주 사이에 막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보면 그 25억대에서 거래가 되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호가를 28억대로 갑자기 뭐 3억을 올린 매물들이 많아졌는데 이 28억 호가에는 또 거래가 막 이루어지지가 않는 걸로 보면 사람들이 과거의 패턴대로 하면서 막 호가를 올리지만 또 매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이제 방향성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정 롯데 분양가 지금 보면 비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산은 앞으로 이제 꾸준히 분양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 그런 상황도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까지 보면서 이제 5개 미션 단지를 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레모네이드 님이 임장도 열심히 하셨고 또 손품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자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모네이드 님 동의를 구하고 그 블로그에 있는 거를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미션 한 5개 단지가 양정 3구역, 양정 롯데 프론티엘, 그다음에 양정 1구역, 양정자이 더샵 SK뷰, 그다음에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연산 더샵, 그다음에 동래 사적공원 대강 로제비앙, 이렇게 5개 단지를 미션으로 그걸 했고요. 우리가 영양 라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연산 양정 라인을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근처에 신축이 모두 다 입주를 했을 때 1만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목골 신도시, 그러니까 대연동에서는 우리가 목골 신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연 DIL, 그다음에 대연 8구역, 대연 4구역, 그다음에 레전드, 뭐 이 근처를 다 통틀어 가지고 1만 세대 넘으면 이제 목골 신도시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연양 신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산 양정 신도 그 연산 양정 라인도 이 근처가 전부 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다 되면서 그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3호선이 물막권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 대시양 롯데캐슬 대시양 있는데 여기도 입지가 좋죠. 롯데캐슬 대시양도 입지가 좋은 단지인데 제가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저께 제가 부세댁님이 여기 살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연산 롯데캐슬 골든포레랑 롯데캐슬 대시양은 거의 같다. 그 사람들 선호도도 그렇고 입지도 그렇고 거의 같은 급이기 때문에, 시세도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냥 2개 중 1개를 선택해서 이제 연산 롯데캐슬 골든포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생활권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단지를 이렇게 묶은 겁니다. 그래서 문막권역은 더샵이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양정역에는 양정 3구역 롯데캐슬이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골든포레 같은 경우에는 시청역을 이렇게 갈 텐데 약간 2개 다 좀 애매한 비역세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 라인에서 입지가 가장 좋다고 하는 곳은 양정 3구역, 양정 롯데캐슬 골든 그 프론티에라고 볼 수 있고, 903세대에 이번에 이제 9.4억 정도의 이제 분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이 평지인데 평지에다가 초역세권에다가 이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제 양정초 초등학교가 좀 멀다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 완전 멀진 않고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되죠. 근데 도로를 건너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양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양정 3구역하고 거의 비슷한 입지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래쪽이 평지잖아요. 이 평지 입지에다가 그냥 단지가 어떻게 보면 그 윗단지 여기보다 오히려 양정 3구역하고 1단지는 이렇게 묶는 게 오히려 좀 단지 구역이 좀 안정적이다고 생각할 만큼 양정 3구역이 더 가깝다고 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구역 찾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구역은 약간 평지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1단지, 그 다음에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약간 그 고바위거든요. 이 고바위 쪽에 위치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마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생활 여건이 전반적으로 영양 라인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여기가 그 공공 주변의 도보권으로 시청이라든지 뭐 세무서라든지 뭐 이런 이제 법조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직장이 되게 많은, 관공서가 많은 거고 직주 근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교통이 여기가 다 좀 편합니다. 부산의 거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이라 볼 수 있고 서면도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볼 수 있고, 또 나중에 또 터널도
뚫리면서 이제 해운대 쪽도 가깝게 되는 교통 호재도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래 가치가 점점 좋아질 곳이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약점으로 볼 수가 있는 곳이 여기는 이제 학군이 조금 약하다, 조금 평가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학원을 가야 된다 이러면 사직동에 또 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전 쪽에 촉진이 좀 개발이 되고 그러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원가가 조금 나중에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입주를 하니까 지금 여기가 주택가인데 여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항아리 상권이 됐잖아요. 예. 거의 지금 2200세대에 900세대니까 3000세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주택가가 이제 상가 주택으로 다 바뀌어 가지고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여기 주택 나중에 상권 그 좀 좋은 거 생기면 그 옆에다가 건물 하나 세우 사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장사하셔도 잘 될 것 같다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여기 이제 역 가는 통로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니까 좀 많이 이용을 할 것 같다. 그다음에 여기도 평지인데 여기 주택가도 상가가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도 여기 보면 그 학교들이 많잖아요. 진여고도 있고 뭐 여기 그 세종고등학교인가요? 양동여자중학교도 있고 양동초. 그러니까 학교가 많으니까 또 여기 등학로 이제 통로길에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될 것 같고, 지금은 보면 이쪽 상권이 좀 좋잖아요. 예, 여기가 상권이 좋은데 앞으로 상권이 여기 다 입주가 되면 이쪽으로 여기 단지에 여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대광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그 공원 일문제 해가지고 이 사적공원 개발을 해주면서 일반 분양 100%로 여기를 대신 개발해 주가지고 일반 분양을 하는 건데, 이 명륜역까지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계단 만들어 가지고 10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단지 안에서 넘어가면 한 15분 정도니까 여기서 조금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동초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여기가 약간 고바이긴 해요. 약간 고바인데 평탄화는 잘 돼 있고 단지 컨디션이 아주 좋더라고요. 대형 평수 위주로 좀 쾌적하게 주차 대수가 세대당 2.0이니까 이게 엄청 좋은 거죠. 그리고 대강 로제비앙의 장점은 5년 뒤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2029년에 입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8억 초반대에 그 5년을 레버리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중도금 1회차, 2회차를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제 2회차부터 6회차 이자를 내면 한 4년 정도 그 드는 비용을 이제 낸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뭐 상권이나 뭐 이렇게 그 명륜동에서 메인 입지는 아니지만 실거주하기에는 좀 괜찮은 단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청약 경쟁률은 좀 안 좋죠. 예, 그래서 부산 사람들도 보면 이제는 좀 그 메이저급 단지에만 좀 선호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부산 사람들도 좀 눈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높아도 양정상구역은 1순위 경쟁률이 7.8대 1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여전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고바이,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얕은 경사잖아요. 이 양정자이 1단지부터 해가지고 양정 3구역은 얕은 경사라고 볼 수 있고, 이 스위첸의 뒷동하고 그 2단지, 3단지는 조금 경사가 있는 부분, 오르막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로 갈수록 여기 심한 고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동초등학교 갈 때는 스위첸도 그렇고 고등포레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학교를 갑니다. 레모네이드님이 그래서 전체적인 이거 비교표를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보면 양정자이가 보면 2276세대 대단지라는 거를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000세대에 넘어가면 대단지라 하는데
다 1000세대는 다 넘어갔습니다. 1233세대. 그다음에 양정 3구역만 903세대. 대단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뭐 900세대도 세대 수가 작은 거는 아니니까요. 주차 대수가 1.46대 1. 그러니까 좋고 대강 로제 비용은 2대 1이니까 엄청 좋은 거죠. 연산 더샵이 1.09니까 약간 좀 부족하죠. 롯데캐슬 골든폴에도 1.13이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역대 신평초로 보면 양정상구역 롯데캐슬 프론티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롯데, 그다음 역세권 초역세권이고요. 그다음에 대단지는 뭐 900세대니까 세모라고 줄 수 있고 신축이고 평지, 평지라도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평지. 부산에서는 이 정도는 평지라고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좀 멀다는 단점이 좀 있죠. 양정초 아까 도로를 건너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분양가가 높다는 거. 분양가가 9.26에 학장비 1,700만 원. 그래서 이제 장점은 초역세권에 이제 입지가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멀고 학원가가 좀 없고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정리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양정자이 더샵 SK뷰 양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일 큰 대단지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시세를 할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단지는 세대 수가 좀 커야 돼요. 세대 수가 커야 이제 사람들도 많고 홍보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도 더 짱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이 시세를 리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양 라인에서 세대 수가 제일 크다. 2276세대 볼 수가 있고 브랜드 다 이제 자이라든지 더샵 SK 다 브랜드니까 컨소시엄이지만 브랜드가 맞고 역세권 여기 역세권인가 세모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세모. 예. 역세권 뭐 10분 이내에 갈 수도 예, 그러니까 1단지로 보면 역세권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1단지로 보면 역세권이라 볼 수 있고 그냥 중간으로 보면 한 세모급 정도 될 수 있고 대단지 초대단지가 맞고 이제 신축 맞고 평지도 1단지는 평지고 저 2단지는 고바이죠.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평지는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양정초. 그러니까 이게 양동초가 아니고 저기 그 양정삼구역 이제 가는 그 양정초니까 초등학교가 가장 멀다는 최대 단점이 있더라고요. 양정 1구역도 조금 양정초가 조금 먼데 양정 그 1구역 양정 3구역은 이렇게 먼데 양정 1구역은 여기보다 더 멀다. 그래서 양정 자이가 다른 건 다 좋았는데 고바이라는 점도 좀 안 좋았지만 이 초등학교가 멀다는 단점이.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많이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레미안 프레스티지하고 입지가 비슷하더라고요. 레미안 프레스티지도 여기서 조금 멀고 고바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뭔데 이렇게 근데 나머지는 커뮤니티 좋고 그 다음에 세대수 높고 다 좋아 브랜드고 이거 보니까 입지가 레미안 프레스티지랑 비슷한데 이렇게 했는데 양정 1구역도 약간 그런 거였다. 그래서 가격이랑 초대 단지가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다 보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이제 학원과 조금 멀다. 연산 롯데캐슬 골든폴에는 사실은 인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실거주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지금 단지가 아닌가. 조경이라든지 일단은 문주부터 약간 멋있잖아요. 엄청 큼직큼직하고 또 멋있게 엄청 잘 된 단지고 그리고 여기는 단차가 없어가지고 조경도 엄청 커 보이고 단지가 좀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정말 좋은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옆에 있는 단지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연식이 5년, 7년 이런 식으로 연식이 차이가 나니까 연식에서 좀 시세에서 조금 밀릴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주차 대수가 조금 안 좋다는 점. 그다음 역에서 멀고 아까 역에서 제가 아까 15분씩 걸린다고 했죠. 좀 역에서 그러니까 시청역까지도 15분이고 울만골역 3호선도 1호선도 그렇고 3호선도 좋고 다 애매한 위치다 볼 수가 있고 대단지고 신축 이 정도도 뭐 그러면 지금 4년 됐으니까 신축이죠. 평지도 보면 우측 쪽 그쪽으로는 그래도 좀 고바이 느낌은 잘 없어요. 그쪽 오른쪽이라 가지고 큰 고바이 느낌은 없고 초등학교 가깝고요.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제일 있죠. 그다음에 지금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좋고 그리고 연산 더샵 같은 경우에는 19년 입주를 했고 주차 세수가 너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브랜드 역세권 예, 물막골 역세권 맞죠? 대단지 맞고 신축
예, 이제 약간 이제 신축이긴 한데 약간 좀 뭐 이제 준신축 넘어가는 단계. 평지 맞고 초등학교도 뭐 이 정도면 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단차가 있어가지고 단지가 천세대지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 롯데캐슬 골든폴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이 연산동에 리딩하는 단지였는데 더 좋은 대체제가 생기면서 약간 밀리는 그게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밀리겠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점점 이제 밀리는 옛날의 영광 그런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광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나이 들어가지고 약간 실버타운 느낌으로 가면 살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내부도 되게 널찍널찍하게 잘 빠졌고 구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주변에 저기 수영장도 지어주고 뭐 인도어 골프장도 있고 커뮤니티하고 엄청 다 좋더라고요.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뭔가 다 안 좋아요.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안 좋다. 그러니까 상품성은 좋은데 입지가 좀 별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 브랜드가 대광이라서 부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수도권 사람들은 대광 잘 알거든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다음에 비역세권이고 대단지고 신축 고바이라서 여기 아니고 초등학교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입지가 만족하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격도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청약의 결과로 나왔지만 5년 에버리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부산 시장이 좀 상승세로 가면 이 미분양 물량을 줍줍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일광의 그 노르웨이 숲 있잖아요. 이 두 개 단지 위기가 느낌이 비슷해요. 지금 상품성이 두 개 다 대형 폰트도 있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약간 높고 입지가 애매하다는 단점 때문에 다 미분양이 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부산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인데 이런 이제 대단지의 상품성 좋은 단지들은 이 미분양 물량이 나중에 부산이 상승장이 돌아선다고 하면 이 분양권부터 금방 팔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 단지 대강 로제비앙이라든지 아니면 일광 그 유림 이 두 개 단지는 계속 이제 그 팔로업을 하시면서 그 분양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투자 준비를 하시면 좋은 단지입니다. 특히나 대광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년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2년 안에 부산에 상승장이 오면 대광 로제비앙은 이게 분양권으로 투자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 이급지가 다 9억에서 10억 이렇게 올라간다면 8억대면 매력적이죠. 그래서 거기서 분양권으로도 무피로 이제 줍줍을 하는 거죠. 했다가 나중에 파는 그 정도 수준이 왔을 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구조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양정 롯데 캐슬 프론티어 포베이 좋고 양정자이도 포베이 좋고요. 그 롯데캐슬 골든포레랑 연산 더샵은 3베이라 가지고 구조가 두 개는 안 좋고 그다음에 대광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단지는 구조가 좋고 이 두 개는 안 좋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구조도 많이 보죠. 어,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구조가 포베이로 좋고 대현디아 에리스리웨이라서 구조가 안 좋고 이런 거는 항상 비교를 해가면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정 롯데캐슬 골든 그 양정 3구역 그 프론티엘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모델하우스 갔는데 좀 실망을 했어요. 분양가가 9억이 넘는데 너무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커튼홀록은 뭐좀 들어가겠지만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또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좀 그 고급화가 좀 된 게 별로 없었고 커뮤니티도 좀 뭐랄까요 좀 특화된 게 없다. 그래서 좀 가격 대비해 가지고 좀 큰 메리트를 그 모델하우스 가서 제가 느끼지는 잘 못했고요. 근데 입지가 뭐 대장인 거죠. 뭐 입지가 제일 좋으니까 뭐 그렇게 지금도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양정자의 더샵 SK 뷰 같은 경우는 제가 포베이 판상형이 되게 구조가 잘 났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럼 미션 단지도 프리미엄 5천짜리로 해가지고 토탈로 7억
7억 천 1 된 거는 이제 여기에 그 분양가에다가 이제 프리미엄만 이제 더한 거고 옵션가는 별도죠. 그리고 여기는 또 중도금이 유의자입니다. 그 아까 전에 롯데캐슬은 무이자잖아요. 양정상구역은 양정상구역은 무이자고 양정자이 이제 1구역은 여기는 유이자인데 여기는 그동안은 고분양가에 중도금이 나왔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가 후불제로 3천만 원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탈로 다 하면 그 중도금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7억 8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취득세까지 다 하면 뭐 8억 이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취득세는 어차피 나중에 어느 단지든지 다 이제 드는 거니까 취득세를 빼고 이제 중도금까지 이제 옵션이나 중도금 그 프리미엄까지 다 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게 금액이 한 7억 8천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많이 싼 것도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1단지가 입지가 제일 좋지만 메인은 우리가 2단지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단지에 보면 중앙공원이라든지 곳곳에 뭐 놀이터, 조경 이런 들이 잘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임장 갈 때 지나갈 때 보면 이런 데 잘 보이는 곳에 커튼 월록들이 잘 설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고급화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산 롯데 골드포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 초반에 지금 나와 있고 호가는 지금 7억 4천, 5천 뭐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7억 천, 7억 2천에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연산 더샵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장단점 말씀드렸고 연산 더샵은 지금 6억 중후반대 이렇게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대광 로제비앙 또 그런 아까 전 장단점 입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광 로제비앙은 그 커뮤니티가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암벽 그다음에 뭐 사우나 인도어 골프장 그리고 본인들이 도서관하고 수영장도 공원에 지어주기 때문에 그것도 커뮤니티처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이거 실버타운처럼 이게 하면 나중에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위를 제가 매겨봤는데 토탈 가격을 취득세 전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양정 롯데 프론티어는 9.4 정도 넣었고 그 골든폴에 7.1, 양정자이 이제 중도금 유의자에서 7.9억, 더샵이 6.8억, 로제비앙 8.2억 이렇게 해가지고 한 70, 60% 대출로 일으키는 걸로 투자금을 예상해서 목표가를 10억, 9.2억, 8.5 이런 식으로 제가 대략적인 주변 시세하고 좀 판단을 해가지고 잡아봤을 때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수익률로 봤을 때는 연산 롯데에서 골든포레가 1등이었고 양정 자이가 2등, 연산 더샵이 3등, 대광 로제비안 4등, 프론텔 5등 나왔고 근데 이제 수요 그러니까 입지로 보면 양등 상국이 제일 좋았고 자이나 고든폴의 중상으로 비슷했고 더샵이 중이고 이것도 중이다. 그래서 최종 순위는 제가 봤을 때 양정자이 저는 1, 2, 2에는 그 양정자이나 뭐그 롯데캐슬 골든폴이 비슷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로 봤을 때는 대단지면서 이제 더 신축인데 좀 마음이 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로 봤을 때는 양정자이가 1등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실거주로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롯데캐슬 골든포레로 7.1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순위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3등, 4등도 순위가 비슷하더라고요. 롯데캐슬 골든 뭐 양정 3구역을 뭐 3등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그 대강을 4등으로 간 사람도 있는데 저도 양정 3구역이 그래도 입지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어, 가격은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경쟁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3등으로 높고 4등은 대광이고 5등을 더샵으로 한 거는 실거주 좀 좋겠지만 이 근처에 연산 더샵보다 우수한 단지들이 신축이고 더 우수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시세에서 계속 밀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주변에 내 거보다 더 우수한 단지들이 많으면 계속 시세에서 밀려서 가격 상승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대장 아파트를 투자를 하거나 2등, 3등까지만 이제 봐라 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영양 라인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뭐 양정 3구역, 양정 1구역, 그다음에 뭐 KCC나 양정 그 롯데 골든 연산 롯데 골든포레나 뭐 이런 쪽이 더 낫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김포님도 항상 꾸준함이 주특기가 꾸준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결국 이제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어, 도전을 많이 하고 그 도전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도전을 많이 할수록 실패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어제 이제 또 카페도 하나 접고 왔을 때 그 되게 씁쓸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실망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자기 자신만이 좀 알 수 있는 거고 어,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실망하고 실패하고 또 하기 싫을 때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크루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 계속 참여를 안 한다든지 또 예상보다 적은 숫자를 신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실망감이 계속 많고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계속 그 텐션을 유지를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 마인드가 좀 그래요. 참여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그 참여한 사람들이 더 재밌게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냥 우리끼리라도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서 참여 안 한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즐거우면 됐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그거를 다 하면 된다.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냥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뭔가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 강의 뭐 참석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는 것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성장하셨고 또 평일날 퇴근 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채팅으로 남겨주면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되게 빨리 나가시네요. 네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일단은 그 녹화부터 좀 끄고요. 질문은 있으시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